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향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양 캠프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복잡한 대선 전국 주요 현안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셨던 김경진 전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거대 양당 선대위가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보면 외연 확장과 쇄신인 듯합니다. 자, 현재 상황 먼저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게 되면서 여야 모두 선대위 쇄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대위를 어떤 인물로 꾸릴 것인지가 핵심인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픽 순서대로 띄워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선대위에서도 젊은 피를 내세웠는데요. 만 18세의 여고생을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69년생 윤건영 의원을 정무실장에, 그리고 동갑내기인 오영훈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선대위 요직에 앉혔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윤 의원은 친문 핵심 인사, 오 의원은 친 이낙연 인사로 계파 간의 융합을 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인재 영입 1호 역시 청년입니다.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82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17년 군복무를 한 국방과학 전문가입니다. 워킹맘이기도 한데요. 젊은 층 가운데 여성의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답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국민의힘은 선대위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 인사 포용하기가 눈에 띄는데요. 홍준표 캠프에서 좌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을 임명하고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거론되던 비서실장에는 이른바 홍준표 키즈 서일준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반대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힌 이수정 교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서 범죄 심리와 관련해 전방위적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기여하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모두 젊은 층, 여성, 그리고 경선 경쟁자들을 끌어안아 당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입되는 인사들의 면면이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한층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대선까지 후보를 보좌할 선대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핵심 포인트를 지금 박성원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 자, 먼저 하나씩 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 3박 4일 동안 호남 일정을 수행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비서실장에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오영훈 의원 임명을 했고요. 친문 윤건영 의원은 정무조정실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자, 어떤 전략이 좀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 호남 그 중에서는 이제 전남 전북은 이제 분리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이제 광주 갔다가 전남 잠시 들렸다가 전북은 그냥 가는 길에 들리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북에 있는 분들이 별도로 잡아달라. 그러니까 호남 광주와 전남 광주와 전북을 별도로 한 거고요. 예전에는 또 광주부터 갔는데 저희는 이번에 전남부터 갔습니다. 전남 쫙 돌고 마지막에 이제 광주 갔던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낙연 이제 영광에 가니까 이낙연 후보 고향이잖아요. 예, 마지막 일정으로 영광을 그렇죠. 돌리신 이랬는데 이제 뭐 그때 뭐 왜 안 나왔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오영훈 비서실장이 아시겠지만 당 대표 할 때도 비서실장을 했고요. 캠프에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라, 이분이 그 이낙연 후보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막 가서 도와줘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비서실장을 승낙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그렇죠. 의중에 있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뭐 바로 오지는 않더라도 일단 뭐 최측근을 보냈기 때문에 뭐 함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곧 등판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에는 중진들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초선의 서일준 의원 이력을 봤더니 홍준표 키즈다 이렇게 불리던 분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조경태 의원도 영입을 해서 이 또한 뭐 전략적인 인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예. 어쨌든 윤석열 후보 캠프에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부탁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된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시 홍준표 캠프를 총괄했던 예. 조경태 위원장님을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 예. 그다음에 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모신 우리 일준 의원. 예, 서일준 예. 의원님 사실 이제 초선이고 그다음에 이분도 아마 학력이 아마 이렇게 통상적인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그런 분 같지는 예. 않아요 보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으로 국회 네.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예,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징성을 지금 높이 사서 어쨌든 홍준표 캠프와의 적극적인 결합, 연계 이걸 예. 꾀한다는 차원에서 후보께서 일단 그렇게 인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서일준 의원 초선 이분 제외하고 전체적인 인선을 봤을 때 좀 참신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건 보기 나름인 것 보기 같고요. 나름이다. 예. 예. 이수정 교수 같은 분도 사실은 뭐 그전에 출마를 하시거나 예. 정치권의 인사였다라고 보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청년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들어온 스트류커바 디나라고 왜 저기 러시아에서 오신 분 예. 이분도 살인 강제 이주 동포 손녀. 네, 예. 네. 이게 30대 초반에 이분도 아마 워킹맘으로 제가 전에 들어서 알고 네.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새로운 상징성이 있는 예. 인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양당 모두 인선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심이 가장 가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지금 민주당의 인재영입 1호로 들어오신 조동현 서경대 교수시거든요. 우주항공 전문가이고 군사 전략가. 자, 이력도 독특한 30대 워킹맘인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발표를 했죠. 네네. 뭐 저도 지켜봤는데요. 뭐 나온 것처럼 이제 82년생이고 예. 두 아이의 엄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육사 졸업한 것도 특이하죠, 여성으로는. 근데 예. 그 이후에도 꼭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자이툰 부대도 보니까 아마 지원해서 갔다 그래요. 외국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아마 예. 연합사도 있어서 아마 두루 이제 군대에서 경력을 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이게 군사 전문가냐, 아니 항공우주 전문가가 맞냐 얘기했는데 아마 이 교수로 30대 가면서 중반인데 그렇죠. 전문 분야가 교수로 예, 가면서 많다 아마 그 보니까, 예. 미래 기술 국방 기술 창업 지원 센터 이걸 맡고 있어서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제 2030이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성이고 그다음에 일하는 여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딱 맞는 또 자기 분야라는 게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이제 군사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런 항공 우주 분야에는 저는 전문가라고 봐서 저희들이 1호로 이렇게 영입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 18세 여고생 발탁한에 네네. 이어서 이번 인선까지 해서 이게 이제 청년의 방점이 있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직함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되면은- 원래 당 대표가 공동 예. 상임은 한 명이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같이 맡는 거고 그럼 송영길 대표와 같이 투톱 공동으로 하는 거죠. 공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분이 역할이라는 게 뭐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이분이 어쨌든 정치인은 처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광주 18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2030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18세 19대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구 비율이요. 인구를 따져보니까 110만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 투표가 어디로 가냐가 당락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8세, 19세 이분들도 중요하다. 자꾸 이제 언론에서 2030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분들은 약간 소외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수정 교수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제 2030 여성들을 겨냥한 좀 인선이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근데 이수정 교수 본인 네. 말씀은 딱히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예. 2030 남성들에게 반대하는 것 또는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양성평등이라든지 대한민국 예.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이 필요한 이런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딱히 그냥 2030 여성들만을 위해서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다 이렇게 예.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굉장히 사고가 균형 잡히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모든 세대에 필요한 각각의 정책을 아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 네. 이고요. 자, 지금 얘기를 한 조동현 교수와 이수정 교수 각각 선대위 합류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나 민간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실제로 저의 이제 실무자 정도의 수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 기준은 실제로 리더의 의지,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의 신뢰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법률 전문가이세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이 결국은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한 사건의 변론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 사건은 모두 흉기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세 식구를 칼을 휘둘러서 2 사람을 이제 모녀를 죽이는데 찌른 횟수가 20번이 넘어요. 그럼 그건 우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제 반성을 하는 것을 법원에다가 정말 호소를 하셔서 그래서 감형을 시켜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부족하다는 게 눈에 보여서입니다. 네, 공백이 눈에 보였어요. 네. 자, 먼저 조동현 교수, 이재명 캠프를 택한 이유를 3가지로 들었는데 첫 네. 번째 이유가 리더의 의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일하는 정당과 지도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분도 뭐 계속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어쨌든 이 군사 분야라든지 아니면 항공우주 분야에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항공우주청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설립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력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번에 이제 저희들 발사 성공도 했습니다만 완전하게 올린 건 아니었거든요. 중간 단계까지만 간 거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갈 방향이 어디냐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 3번째 얘기한 일하는 정당 저희들은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 그리고 이런 워킹맘들 대변하겠다. 이런 예.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라 그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수정 교수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해서 캠프에 합류하느냐? 그건 아니고 뭔가 공백이 있어 보여서 내가 합류를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윤석열 후보를 무슨 지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인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눈에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예, 있다. 그런 부분을 가서 메꿔드리고 채워드리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부분은 이제 변호사로서 하면서 이제 심신미약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게 사리에 맞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신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변호사를 했던 입장이고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판사 역할 따로 있고 검사 역할 따로 있고 변호사 역할 따로 있다 보니까 이 흉악법을 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는 게 변호사의 숙명 아닌 숙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한테 있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저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예. 이런 내용의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뭐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보통 인재 영입하시거나 새로 들어온 분들을 상대당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본인이 갈 때는 이분이 사실 처음 간 게 아니거든요. 벌써 세 번째. 옛날에 뭐 성폭력 특위위원장도 하고 선거준비위원장도 하고 나경원 저 후보했을 때 뭐 자문위원도 해서 벌써 한 4번째 정도 가는 거라서 그냥 본인은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 이러면 되는데 꼭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저와 또 처음 왔을 때 이 얘기하고 네. 이수정 교수 이 얘기 하는데요. 사실 형사 사건이 뭐 잘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무죄 나는 경우 1, 2%예요. 그럼 98%, 99% 그럼 유죄입니다.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는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인 게 뭐 그렇습니다. 합의했다, 뭐 전과가 없다, 아니면 이렇게 심신미약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잘 살았다, 아니면 선처해달라, 탄원서 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다 주장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데 검사는 당연히 예. 잠깐만 들어보세요. 검사나 피해자 측에서는 아, 이 심신상실 아니다. 그다음에 뭐 성실하게 안 살았다. 그동안 전과 없어도 사회적인 악행이 나쁘다. 그거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자꾸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건 형사 절차의 기본입니다. 변호인은 당연히 피고인한테 유리한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것이 살인자든 전두환이든 세월호 선장이든 막가파든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변론하는 것은 당연하죠. 변호사의 그리고 숙명이다. 피고인의 유리한 거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변호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안 하면은 변호인의 임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법정 밖에서 왜 그렇게 주장했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안 맞다. 예. 더구나 이분이 지금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지한 후보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 후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그래서 뭐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근데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권 변호사로 네네.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네. 정치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라든가 해명이 좀 적절치 않았다. 자, 여기에 이제 대해서 그 부분에 이제 사과는 했죠. 그러니까 네. 뭐 데이트 폭력인 건 아닌 건 맞고요. 그다음에 아마 근데 이게 조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처한 입장인데요. 예. 이런 사건 누구든지 어떤 변호사든지 받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다음에 사건도 보면 사회적인 비난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데 가라 했는데 다른 변호사 못 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럼 뭐 국선 변호사 하라는 건데 그러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니까 맡은 것이고요. 심신미약을 자꾸 지금 최근에는 논란이 되지만 사실 법정에서는요. 그동안 심신미약 다 상황이 되면 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왜 어떻게 살인자를 심신미약 방어할 수 있느냐, 옹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요. 사실 변호인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흉악범은 차라리 변호인을 받을 권리를 없애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한테 그분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유리한 거를 변호사를 예.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자꾸 뭐 인권 변호사 안 맞, 인권 활동해온 거 많죠.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판단이나 예. 법정 밖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짧게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수관계잖아요. 보면 조카잖아요.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제 조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변호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네. 사실은 그런 특수관계였다면 사실은 본인부터 그때 변론을 하면서 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더 했었어야 어떤가 자신도 아, 관여해서 뭐 그런 얘기 변호를 하더라도 예, 그런 피해자 얘기- 측에 사과를 했어야 예, 된다. 그런 예.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몇 년 이후에도 또 저런 유사한 사건들 그러니까 그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예. 집에 쫓아가서 농약을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놔두고 너 농약을 마셔라라고 하고 농약을 안 마시니까 흉기로 이렇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인데 예, 예. 그 사건에서도 또 심신미약 주장을 이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했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예. 어떻게 보면 살인범들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비판을 했었거든요. 물론 정치인으로서 이재명과 변호사로서 이재명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그렇게 이제 입장을 번복해서 했다면 최소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있었어야 양심적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드는 거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당시에 아마 보통 변호사 사무실 아실 겁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있으면 주심 변호사가 있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한두 번 나가다 그다음에 김모 변호사가 계속 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입장에서나
나중에 뭐 친척이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네.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피해자라든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변호하고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제 그 당시에 그럼 했어야 되느냐. 물론 저도 그런 사건을 해보면 법정에 나오면 굉장히 변호인을 욕하고 뭐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예.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 정치인의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변호사들은 아마 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저는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최백은 교수가 지금 앞서 얘기한 두 인물이죠. 조동현 교수하고 이수정 교수 두 분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차이점을 이렇게 올렸다 글을 수정했거든요. 이게 적절성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보십니까? 분들이 보면 이제 어쨌든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그걸로 이제 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뭐 가치 지향이라 그랬는데 그럼 가치라 그러면 이제 글로 써도 되거든요. 네. 얼굴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라서 굳이 저는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수정 교수가 질문을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은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차이를 굳이 해서 국민들을 가르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이 전문가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수정 교수 본인은 지금 애를 둘을 키워오면서 전문가로서 공부를 해오고 연구활동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아 활동과 연구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전문직 여성의 애로점에 대해서 최백은 교수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의미의 어떻게 보면 반문을 지금 이수정 예. 교수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수정 교수 말씀이 훨씬 합리적이고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나 싶어요, 보면. 예. 자, 그런데 이 이수정 교수 영입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반대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일정이 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SNS를 통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윤석열 선대위와 당 대표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해석 듣고 오시겠습니다. 굉장히 그 이제 파급력이 큰 메시지죠. 이게 선대위와 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결국은 좋지는 않잖아요, 후보한테. 지금 정 민망한 일이죠. 예. 후보한테 안 좋고보다도 국민들께도 예.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은 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예. 또 그다음에 서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다 해야 되죠. 당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의 혁신이나 인물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이준석 대표 눈웃음 밑에 그럼 여기까지 이 글을 남기고 지금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다 취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의중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직접 주변에 연락을 해보신 분이 없으십니까? 대다수가 연락이 안 닿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전까지는 최소한. 그래요? 예, 예. 그 의중은 뭐라고 아마 보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기 전에 아마 그 포털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네. 어제 저녁에 아마 국힘 초선 의원들 한 대여섯 분 정도 하고 저녁 식사 그러니까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저렇게 술자리에서 저거를 올리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기사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예. 저건 제가 직접 이제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고요. 어쨌든 당 대표께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 하고 하는 상황은 대단히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충청권을 후보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고 알려진 부분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오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후보하고 아마 김병준 위원장하고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었고 대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마 해당 언론사에서 이게 잘못된 기사가 나가서
공보팀에다는 그걸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것 같고요. 근데 동행 일정이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대표인데요. 후보의 일정을 모른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그거는 자동으로 공지가 되거든요. 예. 보통 이제 톡방, 문자 또는 뭐 텔레그램 방 단체로 들어가 있는 방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예. 거기 보좌진이라든지 대표 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일 당 대표 일정, 원내대표 일정, 사무총장 일정, 후보 일정부터 쭉 이게 동시 공지가 네.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게 아마 이준석 대표의 톡방에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보면. 근데 다만 이제 대표시다 보니까 워낙 일이 많고 전화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머릿속에 인지를 못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이거는 저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확인을 좀 확인이 해봐야 필요한 될 대목이에요, 저 부분은.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뭐 직함을 좀 내려놓는다던가 거취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예.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자리를 인위적으로 대표께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후보께서도 그렇고 두루두루 이준석 대표께 이렇게 이게 문제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예, 현근택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랑 이제 방송도 많이 같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1년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상황이 대표 패싱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나올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입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입당할 때 없었거든요. 입당할 때 생각을 해보고 보통 이제 당대표 놓고 해야 돼. 들어가서 그렇죠.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지금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절충안을 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좀 이산으로 하고 왜냐면 이제 공동으로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했으니까 본인도 약간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룸이 있지 않냐. 그게 타협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된 것이고 지금 이수정 교수 영입도 보면 본인은 좀 어쨌든 반대한다는 의사를 예. 명확히 밝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발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입당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대위 꾸릴 때도 그렇고 지금 사람 영입할 때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다들 얘기는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약간 나이가 어리고 영선이고 그러니까 당내에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2030 지지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가도 되는데 당대표님 눈치 볼 필요 있느냐 이런 제가 보기에 생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본인에 대해 얘기해서 본인 어찌 보면 이제 미디어 본부장 맡는다는 얘기는 당대표가 이런 거 잘 안 맡아요. 네. 왜냐면 그냥 선대위원장으로만 하지. 그래서 자기는 선거에 열심히 뛰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제 패싱되고 있으니까 좀 서운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근데 뭐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 일단 원외고 당대표도 어렵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선거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역할은 몰라도 당대표를 그만두거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두루두루 다 같이 풀어야겠죠. 두루두루 같이. 근데 후보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현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충 말씀을 드리면 그때 입당할 때 그냥 이렇게 전격적으로 당대표 없을 때 입당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입당 날짜를 이미 정해놨고 그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등 아주 제한된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며칠째로 입당하느냐고 확인 전화가 오니까 다른 언론사들을 계속해서 확인 전화가 오니까 이제 이거를 확인해 줄 방법도 없고 확인을 안 해줄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방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전격적으로 입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치맥 회동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대표와 거리를 좁히기 위한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고 김종인 대표님하고도 식사를 몇 번 했으며 이렇게 또 찾아가서 뵌 것도 그 숫자가 부지기수거든요, 보면. 그런 사정이고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도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께서 왜 이수정 교수 영입을 반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정확히 저 지점은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저 지점이 이수정 교수 영입 문제가 그렇게 대표께서 휴대폰 끄고 잠적하실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무슨 갈등의 배경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신속하게 이준석 대표 빨리 당무 복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보를 포함해서 두루두루 이준석 대표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다뤄보면 민감한 정국에서 정치인 발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에 대해서 저항력, 빈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한 거죠, 당연히.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뭐 실제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 SNS 상에 뭐 저도 많이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발언이라든지 지난번에 엄마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빨리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표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끌수록 안 지금 좋거든요. 선대위에서 현안 대응 TF 부단장을 네네.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할은 계속 수행하십니까? 뭐 그거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SNS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라. 좀 예. 주의를 해라. 이런 거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소속 설화로 하고 있으면 후보는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진짜 어찌 보면 0.1%씩 이제 포인트를 쌓아갖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쑥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죠. 이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하시면 헌법기관들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말의 엄중함 스스로 깨닫고 조심조심 하셔야죠 뭐. 예. 그건 근데 사실은 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같이 평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 협력 특보셨던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